흡수하는 정신 19장 문화와 상상을 통한 다듬기 3세에서 6세까지의 시기가 가장 흥미롭다. 정신적 태학이 0세에서 3세 다음에 오는 시기이다. 두 시기 사이의 이동은 분명하지 않다. 대체로 0세에서 6세까지가 하나의 시기로 여겨진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이 시기도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 부분은 정신적 삶을 창조하는 것과 관련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일종의 완성 또는 고착의 시기, 즉 첫 번째 시기에 발달한 기능들이 견고해지는 때이다. 첫 번째 시기에는 무의식이 우세하다. 반면에 두 번째 시기에는 의식이 아이의 발달을 이끈다. 따라서 두 번째 시기는 고착의 시기일 뿐만 아니라 완성의 시기이기도 하다. 두 번째 시기에 있는 아이는 더 이상 정상적인 태아가 아니며 자기 자신을 완성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인간이다. 두 번째 시기는 특별한 형태의 활동을 보여준다. 아이의 의식이 세상과 접촉하면서 세상을 파악하고 다루려고 나섬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는 가운데 그때까지 분명하지 않았던 정복들이 더욱 분명해지고 더욱 완벽해진다. 이제 아이는 환경을 흡수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실현하기도 한다. 의식적인 개성이 확고히 다져지는 시기이기도 한데 개성의 확립 자체는 무의식적으로 서서히 이루어진다. 이때도 여전히 창조의 일부를 성취하는 시기이며 또한 직접적으로 강요하거나 전달하려 드는 어른의 영향력은 여전히 미치지 않는 시기이다. 그래서 이때는 선생이 아이를 대상으로 통상적인 의미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교육은 반드시 자연스러운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발달의 자연 법칙에 따라 이 연령의 아이는 자신의 손을 직접 사용하여 환경과 접촉하면서 문화적인 것이나 다른 것들을 실험하게 된다. 이 시기는 무에서부터 삶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최근에 와서야 알려졌다. 이전까지는 아이의 정신적 삶은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깡그리 망각되고 있었다. 지금은 이 시기가 아이의 발달에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대중이 처음으로 아이의 정신적 삶에 주목하도록 만든 것은 아이들에게서 확인된 글쓰기의 폭발이었다. 이 폭발은 글쓰기 능력의 폭발에서 그치지 않았다. 글쓰기 능력은 파이프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았다. 진짜 폭발은 아이의 내면에서 일어난 자아의 폭발이었다. 아이는 화산에, 말하자면 겉보기엔 견고하고 영원히 똑같아 보이지만 안에 불덩이를 품고 있는 산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날 산의 폭발이 일어나고 안에 갇혀있던 불이 단단한 지표면을 뚫고 나온다. 불과 연기와 미지의 물질의 폭발이다. 이 폭발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지구가 품고 있는 것들에 대해 말해줄 것이다. 아이들의 글쓰기 능력의 폭발은 화산 폭발과 비슷했으며 앞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폭발은 그런 표출이 일어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 때문에 일어났다. 이 표출은 또한 그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바탕 위에서 이루어졌다. 빈 공과 무지가 만연한 데다가 적절한 선생과 강의 요강, 규칙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우리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의 영혼은 확장할 수 있었다. 폭발로 인해 장애들이 제거되었다. 그러나 당시엔 아무도 그 장애가 어떤 것인지를 몰랐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한다. 아이의 내면에 엄청난 에너지가, 어떤 우주적인 에너지가 잠재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우주적인 에너지가 아이의 내면에서 들끓으면서 찬란한 폭발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어른이 아이의 교육에 성공할 수 있는 길에 올라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폭발을 야기한 것은 교육 방식이 아니었다. 폭발이 일어났을 때 교육 방식 같은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으니까. 어린이의 심리를 추적하고 방법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화산처럼 터진 아이들의 폭발의 결과 일어난 일이었다. 폭발은 교육 방식의 결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언론은 처음부터 이 폭발에 대해 인간 영혼의 발견 운운했다. 바로 거기서 아이들이 표출하는 것을 차근차근 연구하는 새로운 학문이 탄생했다. 아이의 글쓰기 능력의 폭발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고 싶다. 글쓰기의 폭발은 하나의 사실이며 직관이 아니다. 나는 내가 본 것을 묘사했을 뿐이다. 여기서 확인된 사실들이 새로운 과학의 바탕이 되고 있다. 이 표출에서 두 가지 집단의 사실들이 중요하다. 한 집단의 사실들은 아무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삶의 시기에 아이의 정신이 아이 자신의 능력으로 문화를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오직 일과 자기 실현의 증대를 통해서만 습득될 수 있다. 3세에서 6세 사이 아이의 흡수하는 정신이 발휘하는 힘을 알게 된 지금 우리는 아이가 아주 어린 나이에 문화를 흡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다른 한 집단의 사실들은 성격의 발달과 관계 있다. 성격의 발달은 언제나 교육의 중요한 과제이지만 3세에서 6세 사이의 시기는 어른들이 체계적으로 아이의 성격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데 모든 교육자들은 동의한다. 어느 누구도 이 시기에 아이들을 훈육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훈육은 그 이후에나 가능하다. 지금까지 아이의 성격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 사람은 어른으로 여겨졌고 악을 선으로 바꿔놓는 문제가 영원한 숙제였다. 그런데 어른들의 생각이 틀렸다. 이 시기는 성격을 발달시키는 때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아이가 성장의 법칙에 따라서 자신의 성격을 직접 개발해야 한다. 정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 시기에 정신이 작동하는 방식과 정신이 어떤 내용물로 채워지는지에 대해 곰곰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성격의 형성에 대해서는 다른 장에서 다룰 것이다. 아이는 이미 자신의 정신 안에 있는 것들, 말하자면 이전에 흡수한 것에 특별히 관심을 보이며 거기에 집중한다. 이유는 아이가 정복한 것은 모두 아이의 정신에 남고 따라서 아이의 정신이 자연히 그런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글쓰기의 폭발은 특별한 감수성과 언어의 정복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다. 이 감수성이 5살 반에서 6살 사이에 멈추기 때문에 이 나이 이전의 글쓰기는 오직 즐거움과 열정으로 성취되는 것이 분명하다. 반면에 6, 7세를 넘긴 아이들은 글쓰기를 예전만큼 빨리 성취하지 못하고 열정도 그다지 뜨겁지 않았다. 그렇듯 몬테소리 교육 방법은 아이들을 관찰함으로써 말하자면 사실들을 관찰함으로써 얻은 것이다. 아이들이 글쓰기에 필요한 신체 기관들을 사전에 미리 준비시키는 것이 목격되었다. 그래서 아이들의 준비를 간접적으로 돕는 것이 몬테소리 교육 방법의 한 부분으로 채택되었다. 이리하여 몬테소리 방법의 몇 가지 바탕이 정해졌다. 자연이 태아의 안에서 간접적으로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자연은 아이가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신체 기관들을 갖출 때까지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 그것이 아이가 단순한 모방과 복종으로는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는 이유이다. 아이에겐 반드시 복종할 수단이 주어져야 한다. 이런 사실들을 관찰함으로써 아이의 정신과 성격 모두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전까지는 필요한 것이라곤 어른의 훌륭한 본보기와 아이의 선의밖에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인식이었지만
어른들은 자연이 가진 어떤 지혜를, 말하자면 아이가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선 특별한 수단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명령을 자주 받는다고 해서 복종심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복종은 내면의 준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른의 자의적인 명령에 복종하는 것으로는 아이가 발달을 이루지 못한다. 아이가 내면에 자신을 안내하는 지혜의 원천 같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른의 잦은 간섭은 아이의 발달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장애가 된다. 오늘날에는 아이를 위해 환경을 매우 세심하게 조성하고 또 아이에게 그 환경 안에서 영혼을 확장할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가 발견한 바와 같이 아이가 두 번째 시기에 첫 번째 시기에 정복한 것들을 재차 들춰가며 다듬는다면 첫 번째 시기는 우리가 똑같은 발달의 방식을 따르는 두 번째 시기를 보살피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언어를 예로 들어보자. 첫 번째 시기의 아이는 거의 문법이라 해도 좋을 어떤 방식을 따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아이는 소리와 음절, 명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동사, 전치사를 차례로 흡수하고 사용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똑같이 문법적 방식을 따름으로써 두 번째 시기로 접어든 아이를 도와야 한다.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문법이다. 평소의 사고방식에 따른다면 3세 아이에게 문법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 말하자면 아이가 읽기나 쓰기를 배우기 전에 문법부터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 터무니없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곰곰 생각해 보면 언어의 바탕이 문법이 아니면 도대체 뭐란 말인가?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말을 할 때에는 문법을 따른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어를 완벽하게 다듬으며 어휘를 늘리고 있는 4세짜리 아이에게 문법적 도움을 준다면 그거야말로 아이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것이다. 아이에게 문법을 가르침으로써 우리는 아이가 주변에서 쓰이고 있는 언어를 보다 완벽하게 흡수하도록 도울 수 있다. 경험에 따르면 이 연령의 아이들은 문법에 관심을 보였으며 이때가 문법을 가르칠 최적기이다. 첫 번째 시기 0세에서 3세까지의 습득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 시기에는 이미 습득한 것을 의식적 연습을 통해서 완벽하게 다듬는다. 우리가 간파한 또 다른 사실은 이 나이의 아이는 많은 수의 단어를 습득하며 또 감수성이 아주 강하고 단어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는 점이다. 많은 실험이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모든 아이들이 이 시기에 어휘력을 대단히 풍성하게 가꾸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아이들이 습득하는 단어는 환경 안에서 쓰이고 있는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 수준이 높은 환경은 아이에게 많은 단어를 배울 기회를 준다. 그러나 어느 환경에서든 아이의 본능은 그 안에서 단어를 최대한 많이 흡수하게 되어 있다. 아이는 정말로 단어에 굶주린 듯 보였다. 수준 높은 환경이라면 아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단어를 흡수한다. 이 나이의 아이에게는 최대한 많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이는 무질서하게 단어들을 흡수할 것이다. 따라서 이때 아이를 돕는 목적은 아이의 노력을 덜어주고 질서를 부여하는 데 있다. 이 관찰 결과에 따라서 아이에게 최대한 많은 단어를 전하기 위해 또 다른 세부 사항이 마련되었다. 우리가 첫 번째 실험에 동원한 교직을 특별히 전공하지 않은 선생들이 이런 사실에 주목하며 아이들에게 단어를 적어주었다. 선생들은 자신이 아는 단어들을 죄다 적어준 다음에 나를 찾아와 옷과 집과 길, 나무 이름에 관한 단어를 죄다 알려주었는데도 아이들은 더 많은 단어를 원한다고 알려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이의 아이들에게도 문화 분야의 단어들을 가르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교재를 다루면서 보는 기하학적 도형, 즉 사다리꼴이나 다각형 등의 이름들을 제시했다. 그랬더니 아이들은 모든 것을 단 하루 만에 다 흡수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도구, 운도계, 기압계 등의 단어로 범위를 더욱 넓혔다. 그런 다음에 식물의 이름을 적어주었다. 이런 단어들 역시 열광적으로 흡수되었다. 아이들은 더 없어요? 라고 물었으며 선생들은 아이들을 밖으로 데려나가면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는 자동차 이름을 줄줄 외운다고 불평하기도 했다. 단어에 대한 갈증은 결코 해소될 수 없으며 단어들을 흡수하는 힘은 결코 소진되지 않는다. 한편 이 시기를 넘기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젠 다른 것들이 발달하며 처음 보는 단어를 기억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일찍이 이런 낯선 단어들을 배울 기회를 누렸던 몬테소리 학교의 아이들은 나중에 8세나 9세 아니면 12세나 14세에 일반 학교에서 이 단어들을 접할 때 쉽게 기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때 이 단어들을 처음 접한 아이들은 외우는데 힘들어했다. 그렇다면 논리적인 결론은 과학 용어들을 3세부터 6세 사이에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단어들을 기계적으로 제시해서는 안 되며 특별히 준비한 도구들과 연결시켜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이 단어들은 진정한 이해와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흡수된다. 어른들에게도 외국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기 어렵고 복잡하다. 그럼에도 외국 아이는 자기 이름을 아주 쉽게 말한다. 이탈리아에는 외국인들에게 낯선 이름이 많다. 그러나 이탈리아 아이에게는 이 낯선 이름과 삼각형 같은 단어를 외우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단어에 대한 아이들의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 우리는 아이들에게 식물학, 동물학, 지리학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 다양한 난이도의 단어들을 제시했다. 이 단어들은 아이의 환경 안에서 쉽게 접하는 것들을 뜻하는 것이기에 아주 적절했다. 이 단어들도 아이들에겐 전혀 어렵지 않았다. 문제는 오히려 이 단어들을 몰라서 새삼 기억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선생들에게 있었다. 그러면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단어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나는 모른다. 아이의 정신은 눈에 보이는 사물들과 그것들에 관한 사실들을 흡수하는 데서 그칠까? 그렇지 않다. 아이는 구체적인 한계, 그 너머까지 나아가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다. 아이는 사물들을 상상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시각화하는 이 힘은 보다 높은 유형의 정신을 보여준다. 내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대상을 알기는 쉽다. 그러나 나 스스로 상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대상을 알기가 좀 더 어려워진다. 만일 사람의 정신이 자신이 볼 수 있는 것에만 국한된다면 정신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 사람은 보지 않으면서도 본다. 문화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관한 지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리학이 좋은 예를 제시한다. 만일 우리가 호수나 눈을 한 번도 보지 못해서 상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상력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다. 아이들은 사물을 어느 선까지 상상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그래서 우리는 6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약간의 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아이들이 몇 가지 점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정반대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때까지 우리는 아이들이 큰 것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이들은 세부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우리는 지구위를 이용했다. 아이들은 세계를 알았고 세계에 대해 많이 들었다. 그런데 세계라는 단어는 감각적인 이미지를 금방 떠올리게 하는 그런 단어는 아니다. 그럼에도 아이는 세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품고 있으며 이 생각이 아이의 상상력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우리는 특별히 제작한 작은 지구위들을 준비했다. 육지엔 작은 별들을 그려놓고 바다에는 옅은 청색을 칠했다.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이게 땅이야. 이게 물이야.
여기가 미국이야. 여기가 인도야. 아이들은 지구위를 대단히 좋아했다. 지구위가 우리 학급에서 가장 좋아하는 교재가 되었다. 3세에서 6세 사이 아이의 정신은 사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능뿐만 아니라 상상과 직관까지 개발한다. 이는 곧 이 연령대 아이의 지능은 감각을 통해서 단순히 흡수하는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의 지능은 훨씬 더 큰 힘을, 말하자면 아이가 볼 수 없는 것까지 보게 하는 상상의 힘을 갖는다. 이 말이 아이의 나이에 비춰볼 때 과장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한다면 이 말이 그다지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다. 심리학에서 이 시기가 상상력의 시기라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아주 무지한 사람도 자기 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준다. 그러면 아이들은 동화에 열광한다. 아이들은 마치 위대한 상상력을 발휘할 기회를 고대하고 있었던 듯하다. 아이들은 식탁을 집이라고도 부르고 의자를 말이라고도 부른다. 우리 모두는 아이가 상상하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 아이에게 유일한 도움으로 주어지는 것이 동화와 장난감이다. 만일 아이가 요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요정의 나라를 시각적으로 상상할 수 있다면 그 아이가 미국을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미국에 대해 막연히 들려주기만 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전반적인 모양이 그려진 지구위를 동원한다면 아이의 상상력에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상상은 사물들의 진실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같은 사실이 종종 망각되고 있다. 만일 아이의 환경 안에서 미국이나 세계라는 단어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다면 아이가 그런 것에 관심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아이가 이 단어들을 너무나 자주 들었기 때문에 그 단어는 아이의 정신 속으로 들어가고 아이는 상상력으로 그 단어에 옷을 입힌다. 사람의 정신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수동적인 실체가 아니다. 사람의 정신은 하나의 불꽃, 언제나 개걸스레 삼키는 불꽃이며 한순간도 가만히 멈춰 있지 않고 언제나 움직이고 있다. 장난감을 갖고 노는 행위와 동화를 통한 상상은 이 특별한 시기에 필요한 두 가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장난감을 갖고 노는 행위는 아이가 환경과 직접적 관계를 맺으며 환경을 지배하도록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는 엄청난 정신적 발달을 꾀한다. 동화를 통한 상상은 상상력의 힘을 보여준다. 만일 아이에게 상상력을 촉발시킬 어떤 물건을 준다면 그것은 아이에게 도움을 준과 동시에 아이가 환경과의 관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도록 할 것이다. 이 연령의 아이들은 종종 정보를 원한다. 아이들은 사물들에 관한 진실을 더 많이 알기 위해 질문들을 던진다. 아이가 호기심이 많아서 어딜 가나 질문을 던진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수많은 질문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다면 그것은 아이가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아이들의 질문을 성가신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정보를 추구하는 정신의 표현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른들에게 아이들의 질문이 더 흥미롭게 다가올 것이다. 이 연령의 아이들은 긴 설명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에게 세계에 대해 길게 설명하지 않고 지구 위를 보여준다. 그런데 어른들은 대체로 길게 설명한다. 어떤 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나뭇잎이 왜 푸른지를 물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자기 아이가 아주 똑똑하다는 생각에 기뻐하면서 엽록채니 엽록소니 하는 어려운 용어를 써가며 길게 설명했다. 그러자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아빠, 제가 뭘 물었죠? 저는 나뭇잎이 왜 푸른지를 알고 싶어요. 엽록채나 엽록소가 아니고요. 놀이와 상상과 질문은 이 나이대 아이들이 보이는 세 가지 특징이다. 이 특징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한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잘못 이해되고 있기도 하다.
질문들이 엄마, 나 어디서 왔어? 라는 것처럼 어려운 때도 간혹 있다. 그러나 이는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할 만큼 이론적으로 생각한다는 뜻이다. 어느 지적인 부인은 자기 아이가 언젠가 이런 질문을 해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진실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정말로 아이가 4살 때 그런 질문을 물어오자 그녀는 애야, 내가 널 만들었단다 라고 대답했다. 대답은 신속하고 짧았으며 아이는 금방 알아듣고 입을 닫았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나서 그녀는 아이에게 지금 엄마가 아이를 하나 더 만들고 있단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산부인과로 아이를 낳으러 들어가면서 그녀는 아이에게 자기가 만든 아이를 데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서 내 동생이다. 내가 널 만들었듯이 내 동생도 내가 만들었어 라고 말했다. 이때 6세였던 아이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났는지 말해줘요. 나도 이만큼 컸어요. 사실을 말해줘요. 저번에 엄마가 아기를 만들고 있다고 했을 때 엄마를 유심히 살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언제나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과 부모에겐 아이의 상상력을 도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선생은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다. 문제를 푸는 것이 어른의 논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나이에 아이를 다루는 데 있어서 논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은 아이의 발달에 대해 잘 알고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3세에서 6세 사이의 아이의 마음을 돌보는 데는 대단한 재치와 섬세함이 필요한데 어른이 이런 것들을 두루 갖추기는 매우 어렵다. 다행히 아이는 선생보다 환경에서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우리는 아이의 심리를 알아야 하고 또 최대한 아이를 도와주어야 한다.